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FOMC 회의의 결과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FOMC 정례회의 결과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일찍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은 우려감을 표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코스피는 사흘 연속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0.6% 상승하면서 3,278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한 때는 3,280선을 넘어서면서 지난 1월 10일에 기록했던 장중 최고치 3,266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시장 전망과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한승 기자,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한은의 대응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연준은 일단 현행 금리를 유지하겠다고는 밝혔지만 향후 금리 인상 시기를 당초 밝혔던 2023년 이후에서 2023년으로 1년 정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여 발표했습니다.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텐데요. 한국은행도 최근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정상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화정책이 언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통화정책 관련 이슈는 이슈인 직설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자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자입니다. 개장 전 전일장 특징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선 해운 업종입니다. 해상 운임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관련 기업 주가 역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벌크선 운임지수인 발틱 운임지수 BDI가 지난 9일부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내놓은 철강 제품 생산 규제안 여파로 감소했던 운임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지속된 부진한 발주와 신흥국 경기 회복 지속으로 3분기까지 BDI가 추세적인 상승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해운 업종에서는 펜오션이 7.68% 올랐습니다. 종가는 7,430원이었고요. 대한해운도 5.6% 올라 3,67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HMM이 1.1% 오른 45,050원, KSS 해운도 0.4% 오름세를 보이며 종가는 12,45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론 콜드체인 관련주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C 녹십자가 신청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5만 5천여 회분에 대해 지난 15일자로 국가 출하 승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출하 승인이란 백신의 제조 단위별로 식약처의 검정 시험 결과와 제조원의 제조 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백신의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콜드체인 관련주에서 태경케미컬이 22.2% 급등했습니다. 마감가는 19,200원이었고요. 투비소프트도 12.03% 올라 2,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아이텍이 3.1% 올랐고요. 한익스프레스가 2.8%, 서린바이오도 2.69% 상승 흐름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은행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상승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가 2분기 이익 호조와 대손비용 감소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일 공개된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은행 업종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3.93% 올라 종가는 11,900원이었고요. DG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모두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DGB금융지주가 2.86% 올라 9,360원, 하나금융지주 2.79% 오르며 종가 46,000원을 나타냈고요. 기업은행은 2.36% 오른 1,850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BNK금융지주도 1.98% 올라 종가는 7,73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베이코리아 인수 관련주입니다. 이베이코리아의 새 주인으로 신세계그룹의 이마트와 네이버 연합이 유력하게 거론되자 신세계그룹주 네이버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전날 카카오에 내준 시가총액 3위 자리를 하루 만에 탈환했습니다. 이마트 네이버가 이베이코리아를 최종 인수하면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쿠팡을 누르고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확실한 최강자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신세계그룹주입니다. 신세계 INC가 9.6% 오른 21만 1,000원,
이마트 3.42% 올라 16만 6,500원이었고요. 신세계가 1.3%,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1.1%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네이버 역시 1.03% 오르며 종가는 39만 1,000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16일 코스피가 3,270선에 오르면서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소폭 오르면서 1,000포인트에 육박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0.05포인트, 0.62% 상승하면서 3,278.68로 마감이 됐습니다. 닷새 연속 상승 마감한 가운데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특히 장중한테는 3,281포인트를 웃돌면서 지난 1월 11월 기록했던 장중 사상 최고치 3,266포인트도 5개월 만에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일 대비 1.12포인트, 0.1% 소폭 상승하면서 998.49로 마감이 됐고요. 장중에는 1,00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30억 원, 443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홀로 2,82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576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6억 원, 28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1% 강세를 나타냈고요. SK하이닉스도 0.7%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카카오에 밀려서 시가총액 순위에 밀렸던 네이버, 신세계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1% 상승을 나타내면서 하루 만에 카카오를 밀어내고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다시 꿰차는 모습이었고요. 이 가운데 LG화학은 1.4%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카카오도 1%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은행 업종이 2.3% 강세를 보여줬고요. 운수창고 섹터도 2%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밖에 의료정밀도 1% 이상 올랐고요. 반면에 섬유, 의복 2%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밖에 의약품 업종, 통신업종도 각각 0.7%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 떨어졌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4%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8% 올랐고요. 카카오게임즈가 1.5%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펄어비스도 1.3% 내림세. 이 가운데 CJENM은 4% 강세를 보여줬고요. 알테오젠도 0.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HLB 0.6% 내림세, 또 CGN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보다 2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17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드디어 시장에서 기다렸던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만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도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감은 나타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 증시 보면은 장중에는 1% 이상 거의 1.5%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장 막판에는 좀 되돌리면서 약간의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0년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1.5% 미만에서 유지가 되다가 지금 이 FOMC 미팅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벌써 거의 1.6% 수준까지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이거 시장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너무 낮은 금리를 반영을 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금리가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1년 내지 2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점차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수준인데요. 만약에 금리가 살짝 올라가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 세 차례의 사이클, 그러니까 즉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사이클, 그리고 또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을 때 사이클,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골디락스 구간이 이어졌던 그때의 사이클 대비해서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낮은 금리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앞으로 금리가 점차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낮은 금리 시대가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이어진다면 제가 볼 때 오히려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실적 장세입니다. 예.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유동성 장세, 유동성, 금리 이런 걸 가지고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진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보면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냐, 뭐 장이 안 좋을 것이냐, 저희는 예.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장은 좋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적에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 실적 추이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거시적인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이번 FOMC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점도표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점도표를 봤을 때는 그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시기를 또 2023년에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연준 위원들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점의 시각은 또 관심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뭐 비정상적이었던 금리였던 것 같아요. 예. 최근에 1.5% 밑으로 내려왔던 것은 10년 국채 금리가 좀 비정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지난 2주 동안 얘기해드린 내용은 뭐냐면 테이퍼링은 지금 당장 안 일어난다. 예. 다들 너무 테이퍼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시키고 테이퍼링이 일어나는 시기는 아마도 내년쯤 될 거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은 아마도 2023년에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일어날 확률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예상보다 세게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물론 그렇지만 방향은 어쨌든 이제부터는 다시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은 일시적이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상존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좋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랐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이건 굉장히 시장의 악재 요소인데 그게 아니라 빠르게 올랐는데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고 네. 여기에 맞춰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절하게 금리를 올려주는 타이밍이 앞으로 몇 년 뒤에 온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오히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빠르게 상승해버리면 네. 자, 지금 미 연준이 얘기한 내용은 뭔가 건드리는 게 없어요. 예. 계속해서 지금 테이퍼링을 하지 않고 계속 자산 매입은 하고 있고 금리도 건드리는 게 없고 앞으로 1년, 2년 이렇게 뒤에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여기서 안정을 찾지 않고 네. 지금보다 뭐 10%, 20%, 30% 이렇게 또 올라버리면 이거는 물가에 굉장히 악영향이 미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미 연준이 또 한 템포 더 빨리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지켜보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전에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과거의 사이클이 3번 있었을 때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그런 주기가 만들어졌었을 때 보시면은 닷컴 버블이 일어날 때는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됐고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성장주 위주, 나스닥 위주의 투자가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회색 동그라미는 산업재 버블 시기였단 말이죠.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관련된 업종들이 상승을 많이 했고 또 이때는 그만큼 과열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금융 위기까지 이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안 나와야 돼요. 이번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분명히 몇 년 뒤에 엄청나게 큰 하락장, 뭐 아니면 경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번 이 박스에 있는 골디락스 구간, 즉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지만 그 이후에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2%에 네. 안정적인 GDP 성장률 2%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던 예. 이때가 골디락스 구간이었고 증시가 굉장히 좋았고 전반적인 모든 금융 상품들이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물론 채권 같은 경우에야 뭐 금리가 떨어지면서 했던 영향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의 재현이 이 원자재 가격이 닷컴 버블 시대처럼 빠질 거냐 네. 아니면 산업재 버블 시기처럼 이 파란색 박스를 위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지난 골디락스 구간처럼 옆으로 갈 거냐 이 세 가지를 놓고 앞으로 닷컴 버블이 재현이 될지 산업재 버블이 재현이 될지 네네. 아니면 골디락스가 재현이 될지를 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코스피 또 강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도 역시 소폭 오름세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또 동시효과 상황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안병수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FOMC 결과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자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피는 4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또 코스닥 역시 천선 회복을 눈앞에 둔 상황인데요. 이 FOMC 여파가 랠리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석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가 벌써 4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됐었는데 미국의 소매 판매 부진과 생산자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월 산업 생산과 제조업 생산이 전월과 대비해서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된 부분이고요. 하반기에 제조업 경기 확대에 따른 수출 같은 부분이 투심을 개선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FOMC에서 연준이 현행금리는 유지하되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기로 시사를 했는데 사실 경기 회복에 기반한 금리 인상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후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지금까지 계속 인플레이션 우려가 존재했었고 또 앞으로 이런 시장에 노이즈가 계속 중간중간 존재하면서도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과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유동성의 힘으로 S&P 500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나 국내 증시나 지금처럼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지 몰라도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님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 유통업계가 6.18 행사 기간을 맞아 매출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6.18 행사는 중국의 제2광군제라고도 불리는 최대 소비 행사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 업종이 이번 행사 기간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쭉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장품 관련주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실적보다는 이슈에 맞는 업종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유럽연합이 7월 1일부터 모든 회원국에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여권 소지자에 대한 격리 등 제한 조치를 면제받게 되었는데 체코나 덴마크, 독일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백신 여권을 이미 발급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여행 보복 심리가 강해진 상황에서 백신 여권에 대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 개인정보 보안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이 FOMC 결과를 두고 지금 투자자들이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코스피가 이제 최고치를 경신해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면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형 우량주에 묶어두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곤 하시는데 작년 말의 경우 차화전이라고 해서 자동차, 화학, 전자업종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차화전이 살짝 부진하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해가고 있기 때문에 예. 변수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유연하게 전략을 세우고 종목을 구성해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병수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 지수 3,280포인트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 역시도 보합권 출발 예상이 됩니다. 999포인트, 997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1,8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8,000원. 자, 그리고 네이버 어제 다시 한번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올라섰습니다. 신세계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어제장 오름세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장에서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9만 1,000원이고요. 카카오입니다. 역시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4만 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현대차 0.6%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4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출발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83만 3,000원. LG화학이 오늘 1.8% 반등,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흘 만에 반등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예상 체결가 82만 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SDI 보합 출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 0.6%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4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0.7%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7만 2,5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 상승 출발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12만 원.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 출발 예상되죠.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오늘 0.5%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9만 3,500원입니다. 카카오게임즈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오늘 1% 약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3,300원. 자, 그리고 HLB는 1%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가 33,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또 SK머티리얼즈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휴젤 오늘 급등 출발 예상됩니다. 11% 급등이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27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CJ는 0.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이제 저희가 원자재 가격 추이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우상향 추세를 이어오다가 지금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향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이제 골디락스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게 본부장님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원자재 가격의 지난 과거 사이클 닷컴 버블이 있었던 때 그리고 또 산업재 버블이 있었을 때 골디락스 때 자, 이럴 때와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그때의 고점 대비해서는 약 한 36% 정도 낮은 가격입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과거의 고점 수준까지 막 올라가 버리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비용이 높아지고요. 비용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결국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안정을 찾아야 되겠죠. 또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인데 그렇죠. 지금 벌써 유가가 72달러까지나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유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일부에서는 100달러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예상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증시를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결국 경기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원자재, 즉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원자재는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쪽은 공급과 수요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 네. 앞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미 연준은 그럼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추이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예상보다 높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말씀해 그렇죠. 주시는 거죠? 예. 예. 5%나 증가를 했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네.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3.8%입니다. 예. 2% 목표치의 2배 이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연준이 빨리 좀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예.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연준이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고 네. 또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은 지난달에 이 금리가 이 CPI가 올라갔던 부분을 나누어서 보면 예, 자, 5월 CPI를 나눠서 볼게요. 네, 예.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한 0.6% 전달 대비해서 올라갔는데 예. 이 중에 3분의 1 이상이 중고차예요. 밑에 아, 보시면 짙은 예. 파란색입니다. 근데 중고차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개솔린차, 네. 그죠? 그리고 중고차라는 것은 처음에 신차에서 중고차로 가면 바로 가격이 40% 폭락하잖아요. 감가상각이 심하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레거시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옛날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신차, 특히 전기차의 공급이 좀 올바르지 않다 보니까 이쪽 중고차를 먼저 사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걸 빼면 결국은 제일 위에 있는 옅은 하늘색 예. 이게 0.35 정도 돼요. 0.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12 하면 연 4%의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4%도 높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결국 이 숫자만 놓고 보면은 좀 걱정스럽다. 그렇지만 다음 달 숫자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0.6% 증가가 아니라 그냥 0.2%에서 큰 변화가 없다. 네. 그럼 연간 인플레이션이 2%대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네. 예상을 다시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시장이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접어놓고 예.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인플레이션이 좋아질 거다, 뭐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장세가 정말 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업의 ROIC, 즉 이익을 벌어들이는 자본을 투자했는데 얼마를 벌어들이냐 하는 부분이 지금 짙은 파란색을 보시면은 올라가기 시작했다. 예. 이게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시장을 파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증시가 계속 올라갑니다. 예. 더더욱이나 밑에 하늘색 점선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잖아요. 하늘색 점수는 비용 측면이 비용 되는 거죠. 측면이죠. 예. 네, 이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인데 오히려 이익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건 실적이 금리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의 차트 보여드리면 중요한 차트인데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을 감안해서 예. 어느 정도로 기업들이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정말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어요. 예. 예, 지금 빨간색 점선을 보시면은 과거 옛날 고점이었던 2007년이라든지 2012년이라든지 이때보다도 거의 뭐 1.5배 정도 수준의 이 ROIC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그만큼 기업의 실적이 좋다, 첫째. 두 번째는 실적이 좋은데 대형주 위주로 좋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형주 위주의 투자,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는 대형주 위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를 보면은 정말 현금이 좋아요. 현금 흐름이 네.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이라든지 또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600개 기업들이 가지고 그러면 있는 그 기업들 상황이 얼마나 튼튼한지는 저희가 개장하고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6월 17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나왔죠. 시장의 예상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산 매입 규모라든지 금리 부분 시장의 예상대로 그대로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어제 국내 증시는 이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죠.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은 약박권. 지금
0.5% 내림세입니다. 3,262포인트. 자, 오늘 관전 포인트는 이 낙폭을 축소하고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3,260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약보합권이네요. 99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10위권 내에서는 상승 출발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 약세, SK하이닉스도 2% 가까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도 내림세입니다. 지금 현대차도 0.4% 하락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어제 다시 시가총액 3위 자리로 올라섰고요. 신세계그룹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베이 코리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어제 좀 오름세였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 약세입니다. 38만 6천 원. 카카오도 오늘은 1.4% 또 하락입니다. 1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은 올라가는 종목 보시게 되면 LG화학 1.7% 상승 중입니다. 그동안 사흘 연속 가격 조정을 보였었고요. 오늘 나흘 만에 반등입니다. 현재 82만 2천 원이고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도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밖에 셀트리온, 삼성, SDI, 기아 모두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융주 흐름 좋습니다. KB금융이 1% 상승 중입니다. 57,600원 2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지금 신한지주도 1.3% 올라갑니다. 42,550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1% 상승으로 46,700원. 기업은행도 0.4% 올라가고요. 보험주름도 역시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수혜주로 거론되는 섹터죠. 삼성생명이 1.6% 상승 중입니다. 82,400원이고 한화생명도 2.8% 상승입니다. 4,040원. 동양생명도 2.4% 올라가면서 지금 5,850원이고요. 삼성화재도 1% 상승 중입니다. 21만 4천 원. 현대해상도 0.6% 올라갑니다. 지금 CB손해보험까지도 일제히, DB손해보험까지도 일제히 상승 중이고요. 코리안리도 0.9% 재보험사죠. 9,5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주, 보험주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입니다. 11만 8,100원 선이고요. 셀트리온 지약은 0.4% 올라갑니다. 14만 8,700원. 어제 상승했던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왔고요.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0.9% 내림세로 에코프로비엠 19만 2,600원. 펄어비스 하락 흐름 중이고요. 카카오게임즈도 오늘 1.5% 약세로 5만 5,900원. 자, 그리고 HLB는 0.4% 상승입니다. 33,250원이고요. 지금 SK머티리얼즈도 소폭 오름세로 31만 8,800원. 그리고 CJ ENM은 0.4% 하락입니다. 17만 1,400원이고 시젠과 알테오제는 모두 하락입니다. 1% 안팎의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휴젤 앞서 호가에서 급등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지금 시초가도 좋습니다. 4%, 5% 올라가네요. 25만 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휴젤과 관련해서는 보톡스, 레티보가 미국 식약청에서 품목 허가 심사 착수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또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9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1억 원 그리고 39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오늘 화학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밖에 통신과 금융 섹터에서도 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전기전자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보험과 은행 업종의 상승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보험과 은행 업종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수창고 섹터도 흐름 좋습니다. 지금 해운주를 필두로 해서 운수창고 섹터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 종목을 좀 봤을 때는 오늘 운수창고 쪽에서는 페노션, CJ 대한통운이 2% 강세고요. 한진과 인터지스, HMM도 역시 1%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비금속 광물도 오늘장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네요.
332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6억 원, 162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오늘 달러 환율 많이 올라갑니다. 14원 80전 급등한 1,13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기업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고 있었는데요. 환율이 워낙 급등 출발을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잠깐 여쭤볼게요. 예. 자, 어저께 네. 달러가 거의 1%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달러 지수가. 그만큼 당연히 원화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이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2023년에 할 거다라는 얘기였고, 또 사실 너무 달러가 약세로 갔었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시각을 보고 있으면 달러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안정을 찾아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원자재 가격 얘기했었잖아요. 안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수준보다는 원화 대비로 조금 더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달러가. 달러가 강세로 가는 강세로. 부분이 일정 부분 필요했다는 예, 예.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워낙 돈을 많이 풀었는데 네. 달러를 기억하시면 달러 지수 자체가 거의 100을 훨씬 넘게 있다가 예. 거의 90이 깨지는 현상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을 부추기게 되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으니까 올해. 그렇죠. 그만큼 달러가 약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달러가 어느 정도 지금 90까지 내려갔었을 때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길게 보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역시나 어저께 이제 테이퍼링 얘기라든지 금리 인상 얘기라든지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갔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원자재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에는 당연히 원화가 만약에 지금 아까 1,110원대에서 예. 1,130원대로 훅 예. 올라가 버리면 이때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매수하기 어렵죠. 예. 왜냐하면 환율이 자꾸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 사면 손실을 보니까 환율에서. 그렇죠.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달러가 계속해서 또 강세로 가느냐, 예. 그건 또 아닐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 상단도 좀 저항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로 놓고 보시면은 1,130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많이 위로 가도 1,150원 정도로 네네. 보고 있고요. 또 그때가 되면 다시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살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펀드멘탈이 워낙 튼튼해요. 지금 미국이 튼튼하다, 미국 경제 성장이 좋다,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펀드멘탈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원화가 약세로 계속 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도 원 달러는 1,150원까지 가면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1,130원대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이 한국 주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한국 증시의 조정은 정말 좋은 투자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기 민감한 국가이고 예. 지금 경기가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 즉 반도체, 전기차, 그 이외 여러 가지 수출 산업들이 지금 펀드멘탈이 튼튼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너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 예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실적 장세, 이제 기업들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의 이제 S&P 500에 해당되는 기업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산 가치 자체가 어떻게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시장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이 여기서 정말 완전히 꺾여서 내려온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게 되면 결국은 미국 증시도 꺾여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미국 증시는 앞으로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상방향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기업의 펀드멘탈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미국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만큼 지금 미국 대기업의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의 미국 S&P 500의 예.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자, 이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과거에도 이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고 나서 EPS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전 고점을 뚫고 나서 추가로 얼마나 올랐냐면 63%나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꼭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또 2007, 8년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의 이 꼭지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나서 또 다시 올라와서 그 전 고점을 뚫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얼마나 올라갔느냐? 68%나 올라갔어요. 지금 또 다시 한번 코로나19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얼마나 올랐냐면 한 10%에서 15% 정도 올랐단 말이죠. 그럼 옛날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한참 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적어도 40% 정도는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앞으로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지금 현재의 이 영업 마진율을 보시면 지금 역대 최고치의 영업 마진율을 지난 1, 4분기에 보여줬어요. 예. 근데 이게 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급속하게 하락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영업 마진율에서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적어도 내년까지는. 그렇다면 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어저께, 그저께 조정을 받았던 미국 증시 보시면은 다우존스나 S&P 500이나 나스닥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우존스를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으면 지금 이익 증가율이 올해 30%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추가적으로 또 미래에도 계속 이익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들고 있고 또 배당 수익률은 자그마치 2.8%까지 갈 거다. 그럼 지금 금리가 1.6%인데 그것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아마도 한 28% 정도 앞으로 1년 동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S&P 500을 보면은요, 올해 이익 증가율 더 높아요. 40%. 그리고 내년에는 8%, 내후년에는 11%. 그리고 지금 배당 수익률은 내후년에 되면 2.5%일 거다. 네네. 자, 이런 건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앞으로 1년으로 놓고 보면 한 11%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보면은 나스닥은 이익 증가율이 더 높아요. 37%나 되고 내년에 11%, 내후년에 12%로 보여지고 상승 여력은 27%나 되고요. 현재 ROE가 자그마치 23%, 24%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이 워낙 튼튼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런 펀더멘탈 상황에서는 미국 증시가 앞으로 1년, 2년, 네. 3년 추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우리가 보고 있는 굉장히 긴 추세적 주기로 놓고 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S&P의 고점이 뭐 겨우 10% 오르고 끝나는 그런 예. 시장이 아니고 앞으로 3, 4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오르는 뭐 작게는 60%, 예. 많이는 100%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미국 증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뭐 테이퍼링이나 단기적인 금리 부분의 우려라든지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결국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주기이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고점을 어느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S&P 500 같은 경우 과거 사이클 놓고 봤을 때 좀 추이를 저희가 또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요. 예. 지금 보면은 과거에 이제 4차례 사이클이 1980년대 네네. 이후에 있었는데 또 상승 주기로 놓고 보면은 짧게는 8년이었지만 대부분이 18년, 19년 정도의 상승 주기를 보여줘요. 네, 지금 현재는 저점이었던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12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길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5, 6년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추가적으로 5, 6년 정도. 네. 예. 그러면 매년 뭐 10%에서 20% 올라간다고 계산하면 예. 추가적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게 보면 60%, 많이 보면 100%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S&P의 고점 예상치는 지금 현재의 숫자로 계산하면 뭐 7,800 정도까지도 본다. 7,800. 네, 예. 장기적인 겁니다. 예, 이건. 또 장기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뭐 3년 내지 5년 사이에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인 거고요. 앞으로 결국 물론 근데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하고 예. 금리의 고점이 도달하는 시기가 빨리 도달한다면 시장의 꼭지도 빨리 도달할 겁니다. 아,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올라가던 적게 올라가던 예. 시장의 고점의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어떤 스케줄대로 네네. 2023년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고 계속 올리게 될 거고 2023년, 2024년, 2025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금리가 거의 고점에 갔었을 때 그 수준이 되면 그때가 고점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2023년까지는 좀 마음 편하게 들여다보시고 네. 또 종목을 골라내시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올해 하반기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21년 하반기 투자 전략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중으로 놓고 보면 성장주를 60에서 70% 정도, 네. 가치주를 30에서 40% 정도. 이 이유는 결국 지금 성장주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네. 비중이 높은 겁니다. 이건 지금 금리하고 상관이 없는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장주 비중 60, 70, 가치주 30, 40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놓고 보면 또 이것도 7대 3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70, 신흥국 30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신흥국 안 좋은 거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예. 신흥국의 비중이 20%밖에 안 돼요. 아. 근데 제가 30% 얘기하는 건 그만큼 신흥국 좋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신흥국 비중을 조금 과거보다 늘린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예. 보고 있는 것이니까 저 숫자만 놓고 7대 3이기 때문에 네. 신흥국을 안 좋게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비중으로서 보고 있다. 또 신흥국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이고요. 예. 그거 말고 이제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그러게 업종별로요. 네. 예. 자, 업종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주 6, 7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여기에 대표적인 성장주 3개를 보면 반도체 예. 25에서 30% 정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20% 정도, 바이오 산업을 15에서 20% 정도. 예. 이게 이제 성장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와 소비재 이런 쪽을 경기 민감이긴 하지만 가치주 네. 쪽으로 보고요. 예. 그래서 이쪽을 15에서 20%, 소비를 15에서 20%입니다. 네. 근데 성장주이던 간에 가치주이던 간에 경기 민감주일 수가 있어요. 예.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근데 경기 성장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산업재 중에서는 당연히 뭐 운수 장비 이쪽은 경기 민감주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치주든 성장주든 간에 경기 민감주 비중은 지금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 가져가야 된다. 예. 적극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채권 비중입니다. 저기 나와 채권은 있죠. 여전히 0이네요. 0. 예. 예,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금리는 1.77% 갔었을 때도 예.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더 올라갈 거라 생각했고 물론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지금 1.4%대로 떨어졌을 때는 또 너무 많이 빠졌다고 얘기했고 예. 올라갈 거라 예상했고 지금 벌써 이제 1.6% 근처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이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네. 제가 볼 때는 1.5에서 2% 사이.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좀 더 세게 들어온다면 2%에서 2.5%까지도 예.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금리가 가장 고점을 2.5%로 보는데 그러면 2.5% 정도의 수익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금리가 지금 1.5에서 2.5로 가면 예. 오히려 평가 손이 납니다. 예. 자, 그러면 채권을 투자해서 이익을 벌기가 너무 어렵다. 아.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것은 연간 단위로 두 자릿수의 이익을 추구를 하는데 채권을 투자해서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10% 두 자릿수의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 네. 그렇다면 지금 채권은 가져가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그럼 글로벌 거고요. 투자자들이 최근에 채권 비중을 늘리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 건가요? 그냥 안전자산의 개념으로서 아. 늘리겠죠. 근데 수익을 별로 바라지 않고 늘리는 예, 것 예.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체 자산을 놓고 보시면은 네. 금이나 은이나 가상화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유동성은 풍부해요. 그리고 또 M1 증가율이 앞으로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자산의 가격도 연간 단위로 두 자릿수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를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업종별로 저희가 자산 전략까지 세워봤는데 혹시 좀 지금 투자할 만한 ETF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ETF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큰 걸로 좀 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의 대표적인 ETF를 네네. 보고 있으면 역시나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ETF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가장 좋게 보이는 ETF가 당연히 미국의 속스, 속스. 또 예. SMH, 둘 다 예.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또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들이 있습니다. 또 바이오 업종, 네. IBB, 그다음에 XLB, FBT, 또 바이오 업종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치주로 놓고 볼 수 있는 아니면 경기 민감주로 볼 수 있는 러셀 1000 네. 대표적인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중기업까지 포함한 러셀 1000. 예. 그다음에 이제 BIS라고 있는데 저게 뭐냐면 산업재 아까 보여드렸던 예. 이게 이제 가치주 쪽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10개만 놓고 보면은 지금 아직도 성장주 비중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 비중을 적절하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고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전선으로 넘어갑니다. 네. 경기가 좋아집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기업 분석을 하고 업종 분석을 해서 지금 투자를 늘리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전망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LG생활건강, 현대글로비스, SK하이닉스, 부광약품 순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LG생활건강, 현대글로비스, 부광약품이 올라갑니다. 그밖에 HMM,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 페노션, 코오롱인더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페노션, 코오롱인더가 오름세고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죠. 현대글로비스, 네이버, 현대차, SK하이닉스, SK바이오팜인데요. 오늘 SK바이오팜, 현대글로비스가 오름세고요. 그밖에 이마트, 현대위아, SKI테크놀로지, 페노션, 삼성 SDI입니다. 오늘 페노션 상승 중이죠.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가 낙폭이 조금 더 커졌네요. 0.69% 하락으로 3,25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계속해서 약보합권입니다. 997포인트입니다. 6월 17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수술실 CCTV 격돌입니다.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거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주장해온 이 지사는 이 대표의 유보적인 입장에 실망했다며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온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CCTV 설치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 우려나 성추행을 묵인하자고 하는 거냐고 받아치는 건 정치의 희화화라며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하며 여론조사 정치를 할 거냐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신용카드 캐시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경기부양책으로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현금을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최대 30만 원 지원설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송 대표는 이와 더불어 청렴 특임 장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류호정 타투입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어제 국회에 등이 드러나는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류 의원은 등을 노출해 다양한 문양의 보랏빛 타투를 선보였는데요. 자신이 발의한 타투어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나타난 겁니다. 류 의원은 이날 민주노총 타투 유니원과 함께한 회견에서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가 아직도 불법이라며 30년 전 대법관들의 다친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는 너무 낡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신세계 네이버 연합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3위인 이베이 코리아의 새 주인으로 신세계 이마트와 네이버 연합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마트는 현재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경쟁을 벌인 롯데쇼핑 측은 사실상 인수전에서 철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본입찰에서 이마트 네이버는 4조 원대, 롯데는 2조 원 후반대의 인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이마트와 네이버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점유율 33%를 가져가며 쿠팡을 제치고 단숨에 시장 2위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다만 인수 자체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경우 정작 추가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마트와 네이버가 시너지를 어떻게 내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이상직 당선 무효형입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입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를 보내고 선거 국민에게 전통주와 책을 돌리는 등 6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어제 1심 재판부가 이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민의를 훼손하고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질책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자녀 백신 맞은 30대 남성 숨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자녀 백신 접종 후 방역당국이 인정한 백신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환자는 지난달 27일 자녀 백신을 접종했고 9일 후 이상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접종 12일 후인 지난 8일 상급병원 검사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이번에 사망한 환자의 기저질환은 없었으며 직접 사인은 뇌출혈이라고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해당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현재까지 총 2명으로 모두 30대 남성입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다섯 번째 미 대통령 만난 푸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 5명을 만나게 됐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대부분 팽팽한 신경전을 펼쳐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에선 서로 눈에 힘을 주고 똑바로 응시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을 두고 사실을 다틀리는 중학생과 논쟁을 하는 것 같다고批評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미러 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분위기가 좋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오스트리아 국기입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국기를 올리는 실수를 해서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하일리겐 크로이츠 수도원 방문 소식을 알리면서 게시글에 오스트리아 국기 대신 독일 국기 그림을 삽입했는데요. 청와대는 작업 과정에서 실수였다면서 오스트리아 국기로 즉시 수정했지만 일각에서는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공식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게시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삭제된 사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현행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이 금리 인상 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은 한국은행으로 쏠려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행보에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여기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정삼영 주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 연준에서 FOMC 정례 회의를 하고 의미가 있을 만한 숫자들과 미래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 연준이 일단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등의 경제 전망치를 수정 발표하면서 상향 조치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번 회의와 비교했을 때 연준이 이제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 건지 아니면 뭐 결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제가 해석하긴요, 상고 하저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표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지금 6.4%였고요. 사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지금 10% 넘을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이런 걸로 계산을 해보면 8% 정도가 되거든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요.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4분기 한 4% 정도만 가도 지금 얘기하는 지금 7%대에 이 경제 성장률이 이룰 수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이 원하는 V자 반등 그리고 더 강한 반등에 대해서 조금 숫자는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금리 인상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책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1조 9천억 달러짜리 등등 여러 가지의 지금 복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번 수정 경제 전망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가 사실 근 한 5년, 4, 5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금리 정책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는 거는 항공모함이 이 선회를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굉장히 장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조각배가 그대로 돌지만 항공모함이 돌려면 크게 원을 돌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의 하나로 지금 보여지는 이 숫자들과 얘기들 그리고 이번에 제롬 파월이 굉장히 시장이 막 양분될 정도로 지금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표현 자체가. 예, 원래 연준 의장은요 시장이 정확히 이해를 하게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아주 애매한 영리한 부엉이파가 이번에 돼서 부엉이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8월까지 잭슨 홀 미팅까지는 굉장히 논란들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남겨놓은 것 같고요. 연준은 그로 인해서 2달 정도 좀 시간을 번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숫자들 자체는 물가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숫자들 자체는 좀 상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있다고 좀 보면 좋을까요? 좀 더 긍정적이 된 건가요?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 거지만은 어저께 발표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봤더니 계속 강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이 가장 염려하는 게 인플레이션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양쪽에 지금 기대를 세워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금년의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아질 거다. 그렇게 해서 예상뿐만이 아니라 어저께도 계속 높아졌지만은 그렇지만은 금년 내지 내년 상반기 지나면은 다시 소위 정상적으로 떨어질 거다. 네. 그런 심리를 계속 심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심리가 막혀 들어간다면은 그러면 금리를 좀 더 늦게 인상할 수도 있는 그런 여유를 좀 버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좀 줄을 거다 그런 이유를 든다면은 수요가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데 여기서 정상이 뭐냐? 2019년, 2018년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코로나 이전으로. 예, 그래서 상당히 어저께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일시적으로는 지금 사람들이 여행 다니지 않았으니까 일시적으로는 여행 수요가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것 때문에 호텔이나 그런 걸 많이 지을 거냐. 건축을 건물을 올릴 것인가. 투자를 그렇게 어차피 그냥 나중에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면은 투자 같은 게 오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속성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오를 것은 단기적인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심어주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최 고문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 여유를 조금 더 길게 잡는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4에서 3.4라는 아주 큰 폭의 상향을 좀 한 반면에 내년하고 내후년은 0.1%포인트 정도의 아주 소폭 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어떻게 좀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시적이다는 표현을 빼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빼지 않으면서도 또 그 파월 의장이 한 얘기 중에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다. 굉장히 상충되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일시적이라는 반대되는, 표현과 예. 나중에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얘기는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출구 전략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예. 근데 가장 제가 좀 주목할 점이 뭐 어떤 게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18분 그 연준의 네, 그 위원들 중에 7분이 내년에 금리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하는 네. 의견을 내놨어요. 지난 점도표에서는 그러니까 18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이제 그 금리 인상 가능성 1년 안에 내놨는데 그게 7배가 된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이게 그 다음번 또 점도표 연준 미팅 FOMC에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잭슨홀 미팅이 8월 말인데 네. 그때 뭔가 힌트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가 나오고 그 파월 의장이 한 얘기가 프리 어나운스를 하겠다. 테이퍼링은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네, 미리 시장에 언제를 어나운스를 주겠다. 하겠다 했는데 그 프리 어나운스가 지난번에 예상했던 것처럼 한 12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올해 말에요? 올 말 정도에는 나오고 내년 초부터 아마 뭐 단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에서 예측하는 월가에서 예측하는 많은 분석가들의 예측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런데 네. 저기 한 가지만 좀 더 한다면은 지금 그 연준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 재무부에서 상당히 걱정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만 그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떨어질 거다 그걸 강조하는데 그래도 이번 금년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선 사람들의 기대가 달라진다면은 이 인플레이션은 좀 지속적인 게 되는 거고 그냥 그 지금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가 먹혀 들어가지고선 요거는 뭐 그냥 한 2, 3개월 있으면 끝날 거다 그러면은 역시 그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그 지속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조금 더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FOMC라는 곳이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통화정책 회의이기 때문에 과연 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023년 이후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기존 방침에서 2023년에 2차례 정도 그리고 0.5%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다 보니까 이제 시장 그 경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조금씩 앞당겨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뭐 다음 분기에도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요. 2023년도에 대해서 그리고 저 부분은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지금 이미요? 보여지고 예. 그 재미난 건요. 이제 그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우리처럼 미국판으로 몇 분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 이제 아침에 새벽에 봤어요. 근데 재미난 질문들이 이제 주고받는데 첫 번째 질문이 2008년도 금융위기는 테이퍼링을 4년 후에 시작하거든요. 네네. 근데 왜 이번 거는 1년 후에 하지? 아무도 답을 못 해요. 왜냐에 대해서는 왜 1년만 지나니까 이렇게 되냐? 뭐 진짜 원론적인 얘기들밖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그 제넷 옐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넷 옐런하고 의논을 했을까? 근데 제넷 옐런이 지금 금리 인상하는 걸 지금 사실 아주 점진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네네. 왜냐하면 천천히. 이거 금리 인상해버리면 지금 재정부양책 확 껐는데 거기에 이제 찬물 끼었는데 왜 지금 시장에서 이러냐면 2018년도에 제롬 파월이 굉장히 이제 점잖고 비둘기인 줄 알았는데 그때 3월, 6월, 9월, 12월 4번을 연달아 올리잖아요.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최대의 악재가 제롬 파월이라고 막 비난할 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야, 이 제롬 파월이 한번 이 시동 걸면은 또 엄청나게 가속지수로 갈 가겠구나.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번 정책은 진짜 뭐 요번 나온 것들은 굉장히 정제되고 굉장히 뭐 한쪽 방향으로 안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지금 어차피 경기부양책도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등의 굉장히 그런 뭐 정무적인 판단도 깔려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을 하면서 그 네 분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테이퍼링은 3월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시작이 됐다. 이미 시작이 됐다. 왜냐하면 지난해 산 정크 펀드 다 이제 팔아버렸어요. 예, 지금 자산 정리를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기
채권들 있잖아요. 그거 다 팔고 물가 연동 채권으로 지금 다 갈아타 떼는 거예요. 팁스로. 그래서 사실 테이퍼링은 우리는 모르지만 3월부터 벌써 시작되고 있었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내리는 걸 봐서는 네네. 굉장히 영리한 부엉이가 돼가는 제롬 파월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표현 자체도 굉장히 좀 뭐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은 듯한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를 조금씩 앞당겨 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거든요. 그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했지만은 점도표에 너무 그 뚜렷한 뭔가 너무 해석을 믿지 마라, 과하게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점도표가 지금까지 맞은 적이 지난 한 5년 동안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2023년 얘기하는 것도 이 점도표의 평균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쪽에서 약속한 거는 오직 2021년에 안 올리겠다는 것밖에 더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보다 더 가속화된다면은 뭐 2022년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지금 뭐 정 교수님께서 말씀 2022년에 주셨죠. 올릴 수 있다는 네. 그런 그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거는 자기네들은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 네네. 그렇게 되니까 언제든지 이 옵션을 열어두는 거죠.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 점도표를 좀 의미 있게 보는 시선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점도표를 뭐 지난 5년간 맞은 적이 없었다 말씀을 주시고 제롬 파월 의장도 그 점도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뭐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힌트죠, 힌트. 8번 FOMC 미팅 1년에 하는 것 중에 4번 점도표 이제 보여주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분포가 나오니까 18분의 의견이 어떻게 어떻게 퍼져 익명이지만 있는지를. 분산이 돼 있구나 예. 하는 시장에 힌트를 주는 건데 이번에 또 하나 재밌었던 게 그 옐런 장관과 이 파월 의장 사이에 조금 의견에 약간 온도차들이, 그런 예. 게 있었잖아요. 예, 지난주까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쪽에 방점을 찍고 있었고, 파월 쪽은 이제 고용에 방점이 찍혀 그렇죠. 있었는데, 이게 고용에서 인플레이션 쪽으로 좀 무게의 축이 인플레이션이 옮겨간다. 더 심각하다. 고용하는데 고용도 물론 고용 때문에 지금 계속 시간을 벌자 그렇죠. 고용이 회복이 돼야 당장은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싶은데 거죠. 지금 시급한 거는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4월 달에 30만 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그러고 5월 달에 55만 개가 됐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800에서 900만 개가 창출이 더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매달 지금 현재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 고용의 2배 정도씩 한 10개월, 1년 정도가 창출이 돼야지만 그들이 원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완전 고용 수준까지 가는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잡고 있었는데 이제 이쪽에서 워낙 압박이 세고 물가, 원자재, 유가 그렇죠. 등등으로 인플레이션 쪽에. 이런 게 계속 등장을 하다 보니까 한 발 물러서지 않았나. 18분 중에. 파월 의장이.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라 18분 중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점도표 자체도 그렇죠. 기존에 좀 늦춰졌던 것들이 앞당겨지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근데 고용 말씀을 하시니까 고용이 되게 지금 골칫덩어리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760만 개에서 800만 개가 지금 이제 사라졌거든요. 뭐 2천만 개가 없었다는데 네. 지금 그 내용적으로가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 안에 조기 퇴직을 아예 떠나버린 사람이 210만에서 22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노동시장에서 이탈이 되는 거네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떠나는. 이 사람들은 구직 활동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업률 낮아질 수 있지만 사실 업계에서 산업계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지금 부족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이 완전 고용이라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험난한 길을 좀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진짜 인프라라든가 이런 굉장히 투자들이 사실 이게 쫓아줘야지만 이게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자, 이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고 하면 진짜로 이민을 더 받아들일 것인가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 또 학교 문제까지 이거 걸리는 거라서 고용 문제는 조금 더 진짜 요철이 많은 그런 길을 지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근데 고용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게 5월에도 실업률이 지금 5% 후반대를 그리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생각하는 완전 고용이라는 숫자는 아마 3.5에서 한 4% 정도의 실업률을 기록을 해야 되는. 미만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은 그 숫자로는 가지 못한 상황이고 앞서 말씀을 주신 대로 한 10개월, 1년 정도는 뭔가 완전 고용이 지속이 돼야지 뭔가 결정할 수 있다면 금리 인상하는 것도 굉장히 좀
조건은 되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어떻게 좀 늦출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지금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저 그 금리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 일시적인 것 같다. 예, 그런 그 메시지를 자꾸만 주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또 본다면은 아까 저희 그 글로벌 금융 위기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코로나 그 팬데믹하고 비교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본다면은 이렇게 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언제 끝났는지도 조금 좀 애매하게 일자리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17년인가 2018년서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좀 이제 노동 시장이 과속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네. 지금은 뭐 물론 코로나 독감 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 팍팍 지금 저 일자리가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오히려 노동자들이 부족할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그 어떤 면에서는 회복이 굉장히 빠른 거죠. 어떻게 보면 회복이 빠를 수도 있다. 미국에서 볼 수도 나온 있다. 여론조사 네. 한 군데에서 이제 보니까요. 고용인이 아니라 고용주들을 상대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고용을 하는 예, 사람들한테. 하는 사람들, 네. 기업가들이죠. 예. 왜 고용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 같냐 했더니 4분의 1, 한 25% 정도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경기부양책 때문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1인당 한 2,000불씩 소득이 현금을 생기니까. 갖게 되니까 지금 굳이 내가 지금 일을 찾으려고. 나와가지고 그럴 필요, 그러니까 그 동력 인센티브 자체가 많이 줄은 것 같다 하는 게 4분의 1 정도 그들이 이제 의견을 파악하고 갖고 있는 있네요.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저희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렇죠. 그런 우리도 지금 내용인 전 것 국민 같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지원금, 그러니까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데 굳이 일할 필요 있냐라는 생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다음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근데 뭐 베이비 케어는 뭐 데이 케어에 지금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네요. 이거는 9월을 가서야 이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여성 인력들이 지금 뭐 노동 시장으로 좀 복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고용 시장 근본 원인은 실업 수당이에요. 그래서 실업 수당이 끝나는 6월 또는 9월에 어떤 식으로든지 정상화되는 과정을 꼭 가야 되고 지금 뭐 사실 여성 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특히 서비스업이 지금 뭐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일시적으로 이제 잘 여름철을 넘기면 9월 정도에는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이 뭐 우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연준의 뭐 발언이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한국은행은 FOMC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보다는 매파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뭐 우려를 좀 표명한 그런 지금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해는 어떻게 좀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뭐 일단은 뭐 그래도 조금 금리 인상이 앞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그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힌트를 계속 줘야 되겠죠. 그쪽에서도 아직 움직이진 않았으니까 네네. 우리도 굳이 움직여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도 계속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갈 거다 그런 아이디어를 심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연준의 그냥 주목적은 아닌 것 같지 이렇게 뉴스라는 그 주 이유는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그 자산 시장들이 굉장히 부풀어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게 또 크게 빨리 무너지면은 또 이제 골치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살짝씩 내려주느냐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일종의 연착륙이겠네요. 연착륙을 네. 시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네. 한다면 이렇게 그냥 메시지를 조금 애매하게 하지만은 그래도 던져주는 이렇게 게. 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뚜렷하게 주면은 너무 빨리 떨어져 가지고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금융 충격이 문제로 오니까.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얘기를 너무 안 해주면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그냥 금리가 올라갈 때 준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쏴줄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근데 사실 제로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금리가 0.5%라는 아주 낮은 금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일종의 뭐 시그널이나 그다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느낌을 계속 주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연일 또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무슨 상황이지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할 수 있거든요. 경제학자들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완전 머릿속이 패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 느낌이 네, 있거든요. 지금 뭐 어떠한 이론으로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석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할지. 지금 뭐 금리 오른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식은 내려야 되고 뭐 채권 그 이자율은 올라야 되고 하는데 너무 자주 반대적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네. 지금 오늘은 지금 조금 내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예. 행보는 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 투자 전략 기본적으로 크게 투자 전략을 설명할 수 있는 양대 이제 투자 철학으로 볼 때 예, 그게 예. 있다고 하면 한쪽은 시장은 효율적이다. 한쪽은 시장은 때때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아, 때때로. 하는 때때로. 근데 지금은 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시카고대 교수 타일러 교수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넛지라는 책을 쓴 네. 그분이 이제 얘기한 게 그 행동 재무학, 행동 경제학을 얘기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때때로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고평가된 주식은 더 고평가될 수도 있고 저평가된 거는 더 저평가될 수도 있다 하는 설명을 이제 그쪽 이론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분의 이론을 갖다 들이대는 수밖에 없다. 해서 지금 보면은 한때 성장주 막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다시 성장주 중에서 이제 또 뭐 IT, 바이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등등 해가지고 플랫폼 주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 성장주가 저성장 시대, 저금리 시대에 뜨는 주식이 있고 또 반대에 또 네. 그 기반에서 뜨는 주식이 있는데 요새 같이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긴다 하고 있는데 다시 그쪽 성장주들이 치고 올라가고 있다. 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제가 어젯밤에 그래도 몇 시간 막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의했던 내용 중에 이거는 앞쪽이 아니라 시장 효율성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한 가지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단기적, 일시적으로는 네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본다 네. 그러면은 시장은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단기적으로 이 정도의 스프레드 갭이 생기고 시장이 비효율적인 거에 대한 대가를 언젠가는 치르게 된다. 그게 언젠가인지가 언젠가는. 중요하겠네요. 예, 언젠가는 그 대가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쌓이면 커지겠죠. 최 고모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요, 상황을? 이제 경제학의 순수 영역에서 이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팬데믹이 오고 사회적인 불안이 오면요, 네네. 경제학이 정치 경제학이 돼요. 워낙 정치 경제학에서 나온 게 경제학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를 따로 이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원하는 건 이거죠.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났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금리 인상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경제 위기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도 금리 인상이고 테이퍼링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정무적인 판단이 앞설 때는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의 반응이라든가 뭐 또 지표들로 나오는 거 보면 또 그걸 아니면은 두슬그머니 그게 들어가고 들락날랑이 하는 그런 아주 초입에 있는 것 같고요. 2013년도 우리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2013년도도 5월 달에 제 기억으로는 5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발언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2달간 빠집니다. 빠지는데 시장이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뭐 이거 아니네.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아니네. 그래서 특히 코스피 같은 거는 7월부터 올라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뭐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영리하고 굉장히 이 판단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을 다 정치 경제학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반란해서 진짜 순수 이 증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갖고 가느냐, 이것에 대한 지금 전문가들 또 일반 투자자들이 열심히 그걸로 고민을 하시는 그런 어떤 이 전환적 시기에 있지 않겠느냐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리를 한번 올리는 건 항공모함이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큰 원을 그리면서 선회를 그렇죠. 해야 되는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정책 당국에서 잘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나 경제 상황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고 수출이 좀 주도하고 있어서 그렇지 수출을 만약에 배제해버리면 내수 상황은 뭐 그렇게 정상화됐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정상화됐도 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2019년 수준으로 이제 다시 네. 돌아가는 셈이라면 그때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으로 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복이 있다고 해도 상당히 고르지 않게 이루어지는 그거는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피해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고 그렇죠. 이득 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이득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그걸 조절하는 재정 정책은 필요할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주식 시장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거품이 들어 있다고 그 생각을 하는데 그 네네. 이유 중에서 하나가 거품 어느 정도 들어왔으면은 뉴스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다. 뭐 그냥 치킨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끝에 못 올릴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선 그냥 네. 그 자산 시장이 금리가 몰리게 먹혀들지 되겠군요. 않고 나중에 조금 올리면은 그때 좀 먹혀들어요. 그러면 좀 늦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 그렇죠. 얘기는. 사실 근데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금리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봤을 때 현재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금통위원 7명 중에 4명이에요. 이제 과반이 넘어서 과반입니다. 이제 과반의 상황이고 예전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는 아직 예전 같은 상황은 돌아가지 못했는데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조금씩 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에 대한 위기 심리, 공포, 미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포가 두 가지 공포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금 금리를 인상했을 때 시장의 찬물을 경기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네. 이거를 지금 망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가 있고 금리 네. 인상에 대한 또 하나 금리를 인상했을 때 지금 최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선거 지면 어떡하지 하는 당장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공포인데 지금 이 공포는 물론 경제적인 공포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경제적인 그렇죠. 공포를 우선시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금통위 위원들께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좀 다수가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채겠죠. 나라 가계부채. 빚과 개인 빚이 지금 그렇죠. 뭐 일단 기하급 그 수준으로 늘고 수준보다 있으니까요.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이거는 너무 빠르죠. 공포심을 자극할 정도로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일반 개인 투자자들 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자체가 심리적인 자산 가격 버블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위험 감수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B2 뭐 영끌 같은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이제 끌어다가 나도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이걸 하겠다. 나중에 이거 금리 인상 진짜로 이제 시기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 했을 때 네네. 이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공포. 그 걱정을 많이 하죠. 거기서 이제 표현은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의사록에는 남겨야 되니까. 근데 사실 지금 연준에서는 2023년에 금리를 이제 두 차례 정도 올리겠다라고 전망하고 시사를 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지금 먼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먼저 지금 경기 회복이 되고 있고요. 고용도 우리가 먼저 나갈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장기 금리로 자산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로 지금 치고 가야 되는 부분들 몇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정무적인 것입니다만은 내년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11월 이후에는 금리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와장창 그 어떤 정무적인 판을 그런 깨는 상황이 될 그래서 수 있죠.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요, 저는 이 노력은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데 한은에서 굉장히 열심히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어요. 뭐 기준금리 한두 번 올린다고 긴축은 아니다. 네. 맞아요. 기준금리 인상 더 늦출 수는 없다. 그리고 빨리 금리 정상화 과정을 가야 된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을 계속 시장들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 것 같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할 개연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올리면은 이제 외국 자본들이 이제 나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유출을 막으려 그러면 한 1.25 정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제 걱정이 되고요. 지금 이제 주변 국가들이 테이퍼링 시작했어요. 캐나다는 4월 달에 한다 그랬죠. 노르웨이는 3분기에 지금 뭐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뉴질랜드 그다음에 뭐 다 암시하고 있고, 요새 일본이 신이 났어요.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어떤 통화 정책의 그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잖아요. 거기는 네네. 아무런 자극이 작동을 안 줘도 하죠. 하는데 요번에 한번 왕창 올려갖고 이걸 한번 깨보자는 게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지금 뭐 청사진인 예, 거죠. 그 중에 하나죠. 나름대로의.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러시아, 터키, 브라질 다 금리 벌써 올려놓은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금 뭐 다른 데서 시동을 걸고 있고 만약 한다면은 우리도 미국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화면에 저희가 미국하고 금리 변동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가 참 힘들었다라는 과거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16년에 미국이 올렸을 때도 우리는 굉장히 뒤늦게 올렸고 그다음에 미국이 먼저 내려야 우리도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오른쪽 끝에를 보시면 우리가 먼저 움직였죠. 끝에는 그렇네요. 예.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야 될 거하고 할 것이다 그걸 좀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11월에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11월에 일단 0.25% 올리면은 뭐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올리는 그러니까 몰려서 올리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분산이 되니까요. 지금 어차피 정부가 뭐 그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는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낼 거니까 지출을 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물 경제는 그렇게 타격 주지도 않을 것 같지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 내렸을 때 별로 그렇게 도움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올렸을 때도 뭐 실물 경제는 그렇게 큰 차이 가지고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몇 분들한테는 좀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그 재정 정책 가지고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선 0.25% 올리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자산 그 버블 같은 것도 좀 늦추거나 좀 연착륙하게 좀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네.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정치죠. 그렇죠. 내년에 당장 3월에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는 지방선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정치 때문에 실기를 할 거라는 게 염려가 타이밍을 제일 놓칠 수 큽니다. 있다. 예. 교수님 반대일 어떠세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요? 그 정치라는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예. 선거라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쪽에서 0.25% 올리는 게 아니라 0.5%를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시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프리 어나운스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테이퍼링 12월 말쯤 할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내년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지켜보고 미국이 연준이 테이퍼링 어나운스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 하는 당위성, 뭔가 설득력을 네네. 자기가 확보를 갖고, 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시장에서 반반 정도로 나뉠 것 같아요. 잘했다 못했다. 어차피 미국에서 지금 시그널이 있었기 우려가 때문에. 굉장히 큰 건 사실이고 올려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 원인이 있고 올릴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를 너무 선거라는 그 경제 외적인 정치라는 여기에 연연해가지고 이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서는 금통위에서는 할 거를 한다 하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그러려고 하면 그 예. 효과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0.25가 아니라 0.5라는 0.5 정도. 그러려면 있다. 중앙은행이 말 그대로 독립성을 아주 공고하게 유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해야 기회죠.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를 이제 보여줄 수 우리는 있는 굉장히 기회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임기도 다 돼가세요. 2주열 정도. 그렇죠. 그래서 뭐 독립성 이거 저 한 것 같고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뭐 이 금리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 그럼 테이퍼링이 시작됐을 때 수혜주가 어디냐가 더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2013년도에는 소프트웨어하고 조선이 뭐 이 테이퍼링이 시작된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 이 뭐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이번에 미디어, 레저 네네. 그리고 정보기술, 하드웨어 이렇게 하는데 미디어라는 건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있어야 되고 무조건 마켓 셰어가 높은 즉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것이 이런 변환기에는 굉장히 좋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한국은행의 결정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정부는 이제 재정부양책을 또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추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종의 뭐 내수 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좀 먼저 좀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뭐
3분 지금 이제 2분기가 끝나가니까 3분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 전분기보다 더 많으면 그 차이만큼 중에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겠다, 뭐 현금으로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전분기보다는 더 써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돌려주니까.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소비 촉진에? 그 효과가 조금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장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서 돈을 더 쓰면은 네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첫째, 아까 가계부채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우리 가계부채가 그 상당히 큰데 거기에다가 신용카드 더 쓰게 해가지고선 특히 1, 2, 3분위 소득분위는 비율 늘리겠다. 그것도 신용카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금리가 제일 세고 가장 위험한 그렇죠. 그런 부채인데 그거를 통해서 하겠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 보시는 거군요.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전에 이번에 캐시백 해주겠다는 발표 전에 뭐 세금을 좀 공제하는 범위를 늘려주겠다는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신용카드 사용을 됐습니다. 많이 하면은 5%. 네, 세금 공제를 좀 늘리겠다. 높여서, 네. 세금 감세, 세금을 좀 줄여주겠다는 거는 정부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정책이죠.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거 지금 캐시백 해주겠다는 거는 그냥 일반 민간 회사, 카드사들이 해오고 있던 거예요. 캐시백 해주는 거. 맞아요. 뭐 주유를 하면은 얼마 결제하면 캐시백. 돌려주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아니라 민간요법을 한번 써보겠다. 근데 일반 투자자나 일반 그냥 그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민간요법이 더 와닿긴 합니다. 사실 캐시를 주겠다 하는 거하고 세금을 조금 깎아주겠다. 그렇죠. 세금은 낼 걸 줄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현금은 이거 소비 들어오는 활성화, 거죠, 이제. 소비를 증대시키겠다 하는 정부의 목적이 뚜렷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다 하면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요거는 조금 자극적인 얘기예요. 현금을 네. 꽂아주겠다는 얘기.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목적이 돈을 더 쓰게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쓸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쓰긴 쓸 것 같아요. 더 써야 되는 거군요, 예, 지금. 더 쓸 것 같아요. 더쓸것 같아요. 예, 그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더 쓸 네네. 것 같은데 제일 우려하는 게 지금 우리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문제예요. 부채. 그러니까요. 집에 갚아야 될 빚들은 있거든요, 지금. 그냥 현금을 뭐 그 가계 지원 대책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신용카드를 쓰면 이거를 몇 프로를 캐시백 주겠다는 거는 90%가 늘어나야지 10%를 받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는 거기서 이제 큰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같이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은 이건 대상이 안 되나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재원이 문제죠. 지금 세수가 지금 늘어나서 3조까지 늘어났다는데 이걸 재원으로 한다는데 이게 재원이 저는 펑크가 날 것 같아요. 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4조 주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7조 주는 거죠. 네. 과거 사례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40%가 지방교육으로 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교육 재정으로 나가야 맞아요. 되고요. 그럼 60%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부가세세. 거기서부터 또 14조 주고 7조 주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방역하는데 3조 들어가요. 그리고 특별 고용하는데 3조 들어가요. 돈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거를 재원을 만들어서 전국민 줄 수 있는 겁니까? 재난지원금? 아니 그러니까 전 국민 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래서 이 재난도 준비 안 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뭐 진짜로 이거는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 지금 세수가 늘어나면은 빚부터 갚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먼저다. 지금 정책인데 해당 정도 국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뭐 이렇게 또 2차 추경하고는 또 가을에 또 3차 추경하고 뭐 이러면 진짜 이거 곡간이 지금 너무 비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굉장히 앞서기 때문에 네. 이거 지금 진짜 검토를 하시고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걸 국민한테 말씀을 하시고 시행을 하더라도 그 시행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그 넓게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서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데 돈을 줄일 수도 있다. 그 우리가 지금 가장 급한 거는 그 코로나 독감 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는 돈을 낭비한다고 해도 그쪽에 지금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다른데 돈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쪽 방역을 좀 돈을 좀 깎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건 완전 끝에 가서 돈 낭비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여당은 지금 어쨌든 적자국채 발행하지 않고
남은 세수, 그러니까 더 늘어난 이 추가 세수를 통해서 뭐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 그다음에 백신 지원, 또 거기에다가 뭐 신용카드 캐시백 이런 제도까지 다 하겠다라는 건데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또 정부에서는 지금 빚도 좀 일부 갚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계속 그래 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 네, 정부의 곳간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쪽 의견하고 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가끔 이제 선별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맞아요. 이번에도 뭐 빚부터 먼저 좀 갚아야 되지 않겠냐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어로 as always 결과는 뭐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위법 사항은 또 아니라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방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내리지 않고 33조 추가 거치는 거 다 우리가 쓸 수 이제 있게. 예, 추경으로 쓰더라도 그렇게 되면 2년 사이에 추경을 6번 하는 건데 그렇죠. 할 수 있다. 이거는 위법은 아니다. 권고 사항이지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홍남기 부총리 제가 이렇게 홍 부총리께서 하시는 말씀이 옐런 장관이 두 분 다 기재부 장관이니까요. 네. 옐런 장관이 자꾸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지금 뭐 브레이크를 자꾸 걸려고 하시는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에서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져야만 하는 자리에 있는 분으로서 할 수 해야 있는 되는 얘기다. 발언이기 때문에 역사에 남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시는 것이지 이게 진짜 직을 걸고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 그런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 있으신지는 어쨌든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실제로 그걸 브레이크 걸 만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는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추가 세수를 이렇게 33조 한다는 건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화랑된 거 아니에요? 법인세도 그럼 소득세도 그럼 돈이 많이 벌리고 그게 증거가 됐으니까 이렇게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럼 무슨 재난지원금을 또 줘요? 그다음에 세수로 내서 그걸 걷어서 다시 나눠준다? 세금을 깎아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쓸 테니까. 내는 걸 줄여달라. 예,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파퓰리즘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홍남기 부총리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잘 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 건전성이 붕괴됐다는 그런 불명예를 쓰고서 최장수 뭐 경제개혁원 장관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에 찬물 하나 좀 끼얹고 싶은데,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가 빨리 올라가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수요가 너무 크게 떨어졌고, 네네. 그다음에 수요를 하고 싶어도 수요를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가지고선 지금 이제 빨리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정상화를 생각한다면 아까 파월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했지만 정상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2019년 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2019년 상태의 수요나 뭐 경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나빴어요. 그때 그 인플레이션이 0.66%, 0.5% 네.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추경이 필요할지 몰라요. 정상화된 다음에 보복 수요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2019년으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상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저성장, 굉장히 내수 문제가 아직도 심한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태로 정상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부양하기 위한 돈을 좀 필요하다는 남겨가지고선 혹시 내년에 필요할지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게 한 1년 후쯤인데 네네. 그때 돼서는 진짜로 실탄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하는 지금 게 다 써버리면 그때 쓸 수가 없으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지난해만 해도 4차례 추경을 했고 지금 올해 현 상황에서 2차례 추경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추가 경정 예산안의 상시화까지도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금리 정책, 어떤 재정 정책을 갖고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양준석 교수, 정삼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